자,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는 VS 이퀄이라는 거. 자, 공부할 분자는 이 분자들의 분자 구조를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자 구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려요. 그래서 CO2는 잘 알지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네, BF3는 예외에 해당하는 거죠. 세 개의 결합만 있죠. 그 다음에 CH4는 그냥 4개 연결하면 되겠죠. 자, CH4 말고 NH3도 한번 볼게요. 자, NH3는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리면 론 페어가 한 쌍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H2O는 두 쌍이 나옵니다. H2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F5는 5개 그려주면 되겠죠. SF6는 6개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일단은 처음에는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1단계는 그린 다음에 2단계는 뭐를 정의하냐면은 스테링 넘버라는 걸 정의해요. 2단계 스테링 넘버를 정의해요. 먼저 여기에 스테링 넘버라고. 자, 여기 메탄 분자의 카본의 스테링 넘버는 원자가 4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스테링 넘버가 4예요. 반면에 NH3에서 N의 스테링 넘버는 첫 번째 3개 원자가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3. 근데 비공유 전자쌍 하나가 있잖아요. 1. 그래서 얘도 스테링 넘버가 4예요. 반면에 물 분자는 H가 2개고 비공유 전자쌍이 2개죠. 그래서 2 플러스 2 그래서 4. 그래서 이 3개 분자는 전부 스테링 넘버가 4인. 그 다음에는 그냥 5개 연결되어 있으니까 5, 이 6개 연결되어 있으니까 6 이렇게 되겠죠. 자, 조심해야 될 것은 CO2 분자. 자, CO2 분자는 스테링 넘버를 몇이라고 해야 되냐면은 2라고 해야 돼요. 4라고 하면 안 돼. C와 O 사이의 결합 차수가 2니까 2 플러스 2에서 4라고 하면 안 돼. 결합 차수는 고려하지를 않아. 몇 개 원자를 결합하고 있냐가 스테링 넘버를 결정해요. 여기는 당연히 3이 되겠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소위 VS EPR 이론을 적용을 해서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VS EPR 이론을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분자 구조는 리펄전에 의해서 반발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2개 있잖아요. 뭐의 반발력이 중요하냐면은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분자 구조를 결정한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BF3에서 전자쌍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전자쌍, 여기 전자쌍, 여기 전자쌍이 서로 밀쳐내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떨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냐면 얘가 정삼각형 구조를 할 때 이 120도가 될 때가 가장 전자쌍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정된 구조를 이루는 거예요. 따라서 BF3는 무슨 구조를 하냐면은 정삼각형 구조를 합니다. 반면에 CO2에서는 전자쌍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전자쌍이 있어요. 여기 전자쌍과 여기 전자쌍이 서로 밀쳐내려고 해요. 몇 도일 때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냐면은 180도일 때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CO2는
리니어 구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건데, 메타는 그러면은 여기 전자쌍, 여기 전자쌍, 여기 전자쌍, 여기 이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때 어떤 구조를 하게 되냐면은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해요. 각도는 109.5도. 여기도 스택 넘버가 4다. 여기도 여기 전자쌍, 여기 전자쌍, 여기 전자쌍, 요 4개 전자쌍이 서로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도 테트라헤드랄 구조고, 얘도 전자쌍이 2개, 공유 전자쌍이 2개, 비공유 전자쌍이 2개가 되기 때문에 다 전자쌍이 기본적으로 4개가 반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할 거냐면은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해요. 자, 근데 얘는 테트라헤드랄 구조에서 살짝 벗어나. 이거 각도가 109.5도라고 그랬잖아요. NH3는 몇 도냐면은 NH3는 107.3도. 그 다음에 묽은자에서는 104.5도. 각도가 살짝 벗어나. 109.5도에 비해서. 왜 그러느냐? 메탄인 경우에는 여기 4개 전자쌍이 다 똑같은 결합 전자쌍이에요. 그래서 서로 반발하는 그 양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결합 전자쌍과 결합 전자쌍의 반발력하고 비공유 전자쌍과 결합 전자쌍의 반발력이 있어. 근데 요 크기가 같지가 않다는. 요 결합 전자쌍 간의 반발력하고 비공유 전자쌍과 결합 전자쌍 사이에 크기가 같지가 않아. 어떤 게 더 크냐면은 얘가 더 커. 비공유 전자쌍하고 결합 전자쌍 사이에 반발력이 조금 더 커. 왜 그러냐면은 결합 전자쌍에 비해서 비공유 전자쌍이 나이트로젠 원자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도가 좀 줄어드는 107.3도.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2개잖아요.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도가 더 들어간다. 그래서 이 3개는 똑같이 공통으로 스택 넘버가 4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테트라헤드랄 구조이긴 하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구조가 틀어진다. 자, 그 다음 얘기할 건 뭐냐면은 자, 메탈은 어떤 얘기냐. 내가 H를 CL로 바꿔주려고 그래. CL로. 그래서 알고 싶은 것은 이 각도가 어떻게 변할 거냐를 알고 싶어. 일단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H보다 CL이 훨씬 큰 원자죠, 그죠? 작은 원자에서 큰 원자를 딱 집어넣어주게 되면 얘가 이게 밀어낼 거라는 거지. 얘는 벌크한 게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각도가 이게 아래쪽으로 밀릴 테니까 이 각도가 줄어들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 이 각도를 측정해 보면 얼마냐면은 110.5도예요. 109.5도면 오히려 이게 더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큰 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자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VS EPR이라고 했죠. 분자 구조 결정하는 것은 반발력이긴 한데 뭐의 반발력이냐면은 전자 쌍간의 반발력이지 원자와 원자의 반발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하고 얘의 반발력이 분자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뭐하고 뭐의 반발력이 분자 구조를 결정하냐면은 여기 전자쌍 있잖아요. 여기 전자쌍하고 여기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분자 구조를 결정합니다. 근데 왜 클로린이 들어가면은 각도가 늘어나냐? 클로린은 할로겐 원소로 할로겐 원소들은 대표적으로 전자를 좋아하는 원소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량을 끌어가. 여기는 전자 끌어가니까 여기는 어떻게 될까? 전자 무력이 줄어들어. 그리고 반발력이 어떻게 될까? 반발력이 줄어들어 오히려. 그래서 얘가 위쪽으로 올라간다. VSEPR로는 원자 사이 반발력이 아니고 전자 쌍간의 반발력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PF5하고 SF6는 각각 스택 넘버가 5짜리, 6짜리거든요. 자, 스택 넘버가 6짜리는 요것들이 전부 다 반발할 때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어떤 구조를 하게 되냐면은 옥타이드랄 구조를. 옥타이드랄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이런 구조예요. 평면에
정사각형이 있고 위아래 리간드가 다른 거죠. 한 군데, 두 군데,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스택 넘버가 6자리의 아이디어라는 거죠. 자, 얘는 스택 넘버가 5자리잖아요. 5자리일 때는 어떤 구조를 하냐면은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이라고 삼각형이 있고 위아래 리간드가 다릅니다. 5자리일 땐 이럴 때가 가장 안정된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택 넘버 5자리하고 6자리는 중요한 차이가 좀 있는데, 자, 6자리인 옥타이드랄 구조일 때는 이 포지션하고 이 포지션은 사실은 기하학적으로 구분이 갈 수가 없는 포지션, 똑같은 포지션이에요. 얘를 갖다가 90도 돌려버리게 되면 얘가 돼버리거든요. 이 두 개는 서로 구분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 같은 경우에는 요 포지션하고 요 포지션이 기하학적으로 구분이 돼. 돌린다고 해서 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도 있어.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엑시얼 포지션이라고 부르고 얘는 이퀴토리얼 포지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어.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PF5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없는데 SF4라는 분자가 있어. CLF3라는 분자가 있어. 자, 얘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려보면은 이 서프에 롬페어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얘도 스택 넘버가 5자리야. CLF3는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려보면은 롬페어가 두 쌍을 더 그려줘야 돼. 얘는 스택 넘버, 얘도 스택 넘버가 5야. 그러니까 얘 세 개는 전부 다 스택 넘버가 5자리이기 때문에 셋 다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 구조를 그려야 돼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롬페어가 있는데 그 롬페어를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위치시키냐 엑시얼 포지션에 위치시키냐에 따라서 두 가지 구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얘 같은 경우는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리려면 두 개를 그려야 돼요. 첫 번째는 롬페어가 엑시얼 포지션에 있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롬페어가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있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구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두 가지 구조 중에 어떤 구조냐?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이 구조를 알려줬대요. 다시 말하면 롬페어가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있는 것을 알려져 있어요. 자,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 실험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20장에 배울 거거든요. 20장 가서 NMR 분광법이라는 게 있어요. NMR 분광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SF4는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 구조이기 때문에 두 개의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릴 수 있는데 그 중에 실제적으로는 어떤 구조냐면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롬페어가 위치하는 구조라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반면에 CLF3는 몇 개의 구조를 그릴 수가 있냐면은 세 개의 구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CLF3는. 왜 세 개냐? 첫 번째 구조는 롬페어가 둘 다 엑시얼 포지션에 위치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둘 다. 나머지는 플로린이 들어가요. 두 번째 경우는 둘 다 롬페어가 에퀴토리얼 포지션에 위치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구조는 하나는 엑시얼 포지션, 하나는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위치하는 경우, 세 가지 구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어떤 구조냐? 얘는 가운데 구조. 다시 말하면은 롬페어가 전부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NMR을 찍어보면 대충 구조를 유추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스택 넘버가 5짜리는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왜 생각해볼 문제가 있냐면은 두 개 서로 상이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롬페어가 있는 경우에 그 롬페어를 어디에다 위치시켜야 할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결론은 쉬워요. 이퀴토리얼 포지션이 전부 롬페어가 전부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얘기죠. 스택 넘버가 6자리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스택 넘버가 6자리일 때는 하나가 취향이 됐다. 롬페어는 여기 집어넣으나 여기 집어넣으나 똑같아요.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다른 포지션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두 개의 분자가 있어요. NH3. NF3. 수소를 플로리드로 바꾸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다이포 본트가 크게 차이가 나. NH3의 다이포 본트는 얼마냐면은 1.47디바이. NF3의 다이포 본트는 0.23디바이. 확 줄어들어 버려. 플로린은 일렉트로 네거티브가 굉장히 큰 원소로 알려져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포 본트가 많이 줄어들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건지. 먼저 다이포 본트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다이포 본트는 플러스 큐를 가진 전하고 마이너스 큐를 가진 전하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거 우리가 다이폴이라고 부르고 다이포 본트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Q 곱하기 R로 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근데 이 다이포 본트는 스칼라량이 아니에요. 벡터량이야. 벡터. 그럼 방향을 정해줘야 되죠. 방향을. 근데 그 방향은 책마다 다르게 정의하는데 옥스토비 책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정의했냐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책들은 반대예요. 대부분의 책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하는데 옥스토비 책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화살표를 정의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이포 본트는 벡터량이라는 거예요. 벡터. 자, 그래서 요 NH3의 다이포 본트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요 N과 H 사이의 다이포 본트, 여기에 다이포 본트, 여기에 다이포 본트, 그 다음에 여기 전자쌍 있죠? 여기 전자쌍과 이 나로 틀어진 원자핵 사이의 다이포 본트의 합이라는 합, 벡터 합. 자, 그때 NH 같은 경우에 여기 비공유 전자쌍과 원자핵 사이의 다이포 본트는 어디가 방향이 어떻다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고 했잖아요. 여기와 여기 다이포 본트는 어떤 방향이냐면 이 방향. 자, 그 다음에 N과 H 사이의 다이포 본트는 어떤 방향이냐면은 이 방향이에요. 여기 N과 H 사이의 다이포 본트는 이 방향. 여기도 이 방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 4개를 다 더한 것이 요 NH3의 다이포 본트. 다 더해주게 되면 어느 방향이냐면은 이런 방향이 된다. 그리고 그곳의 크기를 측정해보면 얼마가 되느냐면 1.47 디바이가 된다. 자, 그럼 NF3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NF3일 때는 요 롬페어 원자핵 사이의 다이포 본트는 아까랑 똑같이 요 방향이 될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N과 F 사이의 다이포 본트는 이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이야. 왜 그러죠? F가 N보다 일렉트로네거티비티가 가장 큰 원소가 플로린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F와 N 사이 다이포 본트는 반대 방향이 돼요. 얘도 이 방향이 돼. 얘도 이 방향이 돼. 서로 어떻죠? 이 세 개의 본드에 의한 다이포 본트의 방향하고 롬페어에 의한 다이포 본트의 방향이 서로 상쇄가 돼요. 그래서 얘의 다이포 본트는 많이 줄어든다. 자, 그 다음에 결합 각도도 차이가 있어요. 결합 각도. 자, 여기는 결합 각도가 얼마가 되냐면은 NH3에서 109.5는 109.5에서 107도고요. 반면에 여기 결합 각도는 얼마냐면은 102도예요. 줄어들었어, 각도가. 자, 이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왜 각도가 줄어들었을까? 전자가 멀리 있어서 그렇지. 줄어들어. 아까 비슷한 얘기 했었잖아요. 무슨 얘기 했었죠? 이 전자쌍의 반발력이 플로린이 들어가게 되면 줄어들어. 왜 줄어들어? F는 전자를 뺏어가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있는 전자를 뺏어가는 거야? 여기에 있는 전자를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전자 구름 덴시티가 어떻게 되죠? 좀 옅어져. 이 반발력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과 이것의 반발력이 줄어들어. 그래서 각도가 107도에서 102도로 줄어들더라 하는 거죠. 자, 비슷한 얘기를 물 분자에 대해서 할 수가 있겠어요? 물 분자? 물 분자? 이 경우하고 이 경우의 다이포 본트가 얼마냐면은 1.85 디바이로 알려줘. 그러면 내가 수소를 플로린으로 바꿨다고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야?
그리고 얘하고 얘 중에 달포인트가 어떤 게 더 클 거냐? 그러면 얘는 달포인트가 얼마가 되냐면 0.297디바이드 팍 줄어들어. 이유는 뭐죠? 아까랑 똑같은 거죠. 여기 롬페어와 헥사의 달포인트 가격은 요방이에요. 여기 롬페어와 원적세 달포인트 요방이에요. 근데 본드 달포는 얘는 이쪽 방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3세가 돼. 여기는 같은 방법. 그래서 두 개가 더해져. 그래서 얘는 크고 얘는 작다는 거죠. 결합 각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 결합 각도하고 여기 결합 각도 중에 큰 거를 골라라. 그렇게 지급을 줄 수가 있겠죠. 여기는 104.5도. 얘는 얼마가 되냐면 103도. 이유는 아까랑 똑같죠. 그죠? 플로린이 전자를 뺏어가기 때문에 여기 본능폐와 여기 본능폐 사이에 반발력이 줄어들면서 각도가 줄어들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비슷한 예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경우하고 질문은 뭐냐면 여기 각도하고 여기 각도 중에 어떤 게 더 크겠냐, 그렇게 질문을 해줄 수가 있어. 실험을 해보면은 116.6도고요. 각도가 줄어들어요. 얘를 어떻게 설명하면 되죠? 이 플로린은 여기 있던 전자를 자기 쪽으로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본능표의 전자 구름의 농도가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두 사이 반발력이 줄어든다. 각도가 줄어든다. 뭐 그런 식의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케이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SO3 분자가 있거든요. 그 다음 저기다 전자 두 개를 추가해. 2-가 됐어. 질문은 SO3에서의 S와 O 사이의 결합 길이하고 SO3 2-가 됐을 때 S와 O 사이의 결합 길이를 한번 비교해봐라. 그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 이것도 결과적으로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 자, SO3 2-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롯데투를 다 만들어. 이거 근데 하나만 그리면 안 되죠? 이중결합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거든요. 두 개를 더 그려줘요.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줘요. 즉 다시 말하면은 여기 S와 O 사이 결합, S, O 사이 결합 차수가 어떻게 돼? 공명 구조가 세 개가 그려지니까 얘는 1과 3분의 1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SO3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되지? 아까 지난 시간에 SO3는 예외에 해당하죠. 밸런스 셀 익스펜전의 케이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는데 이렇게 그린다고 했어요. 그럼 SO3에서의 S와 O 사이 결합 차수는 얼마가 되냐면은 2차가 돼. 다시 말하면 어떤 게 더 강한 결합이냐면은 SO3에서의 SO 결합이 더 강한 결합이에요. 여기는 루이스 다이어그램과 이중 결합이에요. 여기는 이중 결합이기 때문에 얘가 더 결합이 강해. 다시 말하면 결합 길이가 얘가 더 짧아. 실제로 결합 길이 측정해 보면 얘는 얼마냐면은 142 피코미터고 얘는 얼마냐면은 151 피코미터가 알려져 있어요. 얘가 더 짧다는 거예요. 자, 결합 각도는 어떻게 될까요? 결합 각도는 얘는 당연히 이 세 개가 동등한 전자쌍이잖아요. 당연히 SO3에서의 SO, SO 사이의 결합 각도는 120도가 될 거예요. 반면 SO3 2-에서는 이 결합 각도는 대략 어떻게 될까요? 스트링 넘버가 4니까 109.5도에 가깝겠죠. 근데 정확히 가깝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롬페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각도가 얼마가 되냐면요 106도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얘가 각도가 더 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결합 길이에 관한 얘기를 줄 수가 있고 결합 각도에 관한 얘기, 더 나아가서 어떤 게 더 강한 결합이냐에 관한 얘기까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VSEPR 이론은 이제 맞추려고 해요. 그 다음 책에 보면은 뒤쪽에는 옥시데이션 넘버하고 무기화합물의 명명법을 드는데 그거는 이제 제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 범위에서는 제외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3장을 마치도록 하려고 그래요. VSEPR.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할 거 잠깐 설명할 때는 다음 주부터가 이제 바로 양자역학으로 들어가요. 다음 주에 할 것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일단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것은 고전역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양자역학을 배워야 되냐. 그것이 첫 번째 해야 합니다. 왜 양자역학을 배워야 되냐면은 고전역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역학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현상이 설명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역학을 배워요. 첫 번째 고전역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은 현상이 뭐냐면은 흑체 복사라고. 자, 이건 뭐냐면은 흑체라는 물질이 있어. 흑체라는 물질로 이루어진 상자가 있어. 여기서 내가 이 상자를 온도를 높여줘요. 그러면은 모든 물질은 온도를 높여주잖아요. 그럼 빛을 방출하게 돼서 달구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열복사라고. 달궈주게 되면은 열이 방출돼. 그래서 이 상자 안으로 빛이 가득 차게 됩니다. 상자는 어떤 빛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 그럼 그 빛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X축이 람다하고 그 빛의 인텐시티를 Y축이다 그러지만은 어떤 곡선이 나와요. 온도가 T일 때 이 안에 들어있는 빛의 스펙트럼 곡선을 보면 어떤 곡선이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흑체 복사 곡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고전역학으로는 아무리 해도 이 식이 나오지가 않는 거야. 이 식이. 근데 이제 플랑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식을 만들었어. 근데 이 식을 만들 때 중요한 과정을 하나 하게 돼. 그 과정이 뭐냐면 이 빛을 방출하는 흑체라는 물질의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요 실험식 흑체 복사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었다. 중요한 과정은 흑체를 이루는 요 물질이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과정이 꼭 필요했었다. 흑체 복사 곡선이 첫 번째 배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배울 내용은 뭐냐면은 광전. 자, 광전 효과는 뭐냐면 이 광은 빛이고 이 전은 전자를 얘기해줘요. 광전 효과는 뭐냐면은 이게 어떤 메탈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빛을 쏴줘. 어떤 특정한 주파수 효과를 갖는 빛을 쏴줘. 그러면 이 메탈에서 전자가 튀어나와. 이걸 갖다가 광전 효과라고 불러요. 근데 전자 튀어나오는 것 자체는 고전역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해. 우리가 러더포드 모델에 가면은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붙잡혀 있잖아요. 이 전자를 떼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자 떼어내려고 하는데 전자가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핵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으로부터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에너지가 누가 공급해주면 바로 빛이 공급해준다는 거예요. 빛이 에너지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을 쏴줘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전자 핵으로부터 그 바인딩 에너지 북부하고 전자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광전 효과 자체는 설명이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뭐냐면은 이때 전자가 그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오게 돼 있어. 이 키네틱 에너지랑이 뭐라고 상관있냐가 질문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전자 튀어나올 때는 바깥에서 빛이라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겠다 했죠. 근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역학자들이 하면은 이런 파동이에요. 빛은. 그리고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냐면은 빛의 진폭 있죠. 진폭. 진폭의 제곱에 빛 에너지가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이 진폭을 늘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진폭을 늘려준다는 얘기는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따라서 튀어나가는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도 증가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튀어나가는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는
뭐랑 상관있을 거냐면은 빛의 진폭이랑 상관있을 거다 라는 것이 예측이었어.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튀어나오는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는 빛의 진폭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주파수하고 상관이 있었다. 이게 설명이 안 됐었다는 거지. 그것이 그냥 방전 효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은 뭐였냐면은 수소 원자 스펙트럼. 수소 원자는 어떻게 생겼다고 우리가 알고 있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행성 모델에는. 근데 우리가 러더퍼드 공부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행성 모델은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돌고 있는 이 핵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얘가 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돌아도 문제야. 왜 그러냐면은 얘가 중성 입자가 아니고 전하를 띤 입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 알려져 있던 전자기학 지식에 하면은 전하를 띤 입자가 돌면은 그 주파수로 빛 에너지를 방출해요. 다시 말하면 이 전자는 에너지를 계속 밖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계속 이 궤도를 돌 수 없고 결과적으로 핵으로 붕괴된다는 거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또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방출되는 에너지가 연속 스펙트럼이어야 돼. 왜 그러냐면 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건데 고전역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전자 갖고 있는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도 연속일 것이고 이거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값이라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 빼기 480제로 r분의 g 제곱. 이것도 연속적인 값이라는 거죠. 키네틱 에너지도 연속이고 포텐셜 에너지도 연속이기 때문에 이 전자 갖고 있는 에너지도 연속적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빛은 어떻게 나오느냐? 전자가 낸다는 거죠. 전자. 근데 그 전자 갖고 있는 에너지는 연속이기 때문에 나오는 빛도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해. 근데 실제 스펙트럼 찍으면 그렇게 안 나온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 쭉쭉쭉 나오더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됐었다는 고전역학적. 자, 마지막으로 설명이 안 됐었던 건 뭐냐면은 연령. 자, 연령량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역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연령량은 온도에 무관하다고 하는 것이 고전역학자들의 주장이었어요. 온도가 T라고 그러고 연령량이 C라고 그러면은 이 연령량은 온도에 무관해. 왜 그러냐면은 고전역학에서는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등분배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원리에 의하면은 연령량은 온도에 무관하게 상수여야 한다는 것이 고전역학의 결론이었어. 온도에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아니야. 이렇게. 온도가 높을 때는 같아. 온도가 높을 때는 고전역학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냥 일정한 상수값을 가져. 고전역학이 주장하는 그 값을 가져. 근데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은 쭉 떨어져 버려. 온도에 따라 막 달라진다는 거야. 이것도 이 부분은 고전역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전역학에 설명하지 못하는 실험 결과가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학 책에서는 이 앞에 3가지는 일반학 1에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수업에서 배울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연령량이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일반학 2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장에서 숙제 복습부터 시작해서 원자수 원자 스펙트럼까지 차례대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그래? 그 위에서 그 SN 그러니까 스테릭 수가 6일 때 6일 때. 스테릭 수가 6일 때는 그 전자로 바뀌는 게 별로 이렇게 만약에 2개 이상이 전자로 바뀌면 그럴 때는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그럴 때는 일단 2개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보다는 네. 여기 있는 게 낫겠지. 이게 더 멀리 떨어지지. 네. 근데 아까 그 전자 5개 있을 때 트라이그룹 발표하는 때는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SF 같은 경우도 그
그 삼각형 평면에서 하나 맞았고. 그러니까 둘 다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있으면 네, 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보통 일반적으로 그 평면에서 있을 때 빠지는 경향성이 크다는 거고. 그러니까 롬페어는 평면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되다는 얘기.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실험을 해보면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실험해보면은 두 구조 중에 어떤 구조인지 알 수가 있는데 NMR이랑 분광법을 해서 스펙트럼을 찍어보면은 롬페어가 이퀴토리얼 포지션으로 위치하는 다른 다른 분자들 같은 경우도 다 다른 분자도 거의 똑같아요. 이퀴토리얼 포지션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또 NF3는 그 NF3요. NF3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방향이지. 그러니까 NH3는 방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래로 갔는데 NF3는 방향이 어떻게 되지? 방향이라는 게 뭐의 방향 얘기하는 거지? 다이포먼트의 방향? 아, 네네네. 얘 같은 경우는 얘하고의 다이포먼트 방향이 요 방향이고 네. 얘하고의 다이포먼트 요 방향이라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 화살표의 길이를 더하게 되면 이쪽 방향이 될 거야. 네. 근데 요거 방향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아,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해줘 있는 얘기지. 그러니까 상쇄가 된단 말이지. 네네. 근데 NH3는 얘도 요 방향이고 얘도 요 방향이고 얘도 요 방향이고 얘도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더하잖아요. 그럼 요 방향이 나요. 해보면. 그리고 요 방향은 그냥 요 방향이니까 얘는 본딩 페어에 의한 방향하고 롬 페어 방향 똑같은 방향. 그러니까 이 길이가 더 길어져. 네. 여기는 하나는 이쪽 방향인데 하나는 이쪽 방향이니까 상쇄가 된다.